제가 오늘 발표 준비한 내용은 중환자에서의 이제 질병 궤적과 돌봄에 대해서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를 좀 드려야 되니까요. 노인 중환자, 만성 중증 질환, 만성 장기 부전 환자의 중환자실 치료와 의사결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돌봄의 목표나 생애 말기 돌봄 계획을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먼저 이제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의 남성분인데 키는 160 정도 되시고요. 체중이 140kg가 되지 않죠. 치매 진단은 받으셨는데 인지장애가 아주 심하신 정도는 아니고 이제 독거를 이제 저기 경상남도 쪽에서 하고 계시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7월 중순에 이제 의식 저하가 있다고 해서 자녀분들이 저희 병원으로 이제 모시고 와서 여러 이제 검사를 했는데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촬영술이나 이런 거 다 이제 검사 수치상으로는 이제 정상이니까 요양원으로 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4일 뒤에 열이 나서 요양원에서 다시 응급실로 전원 와서 봤더니 그 사이에 이제 전화투림 혈중과 이제 폐렴이 있어서 병동 입원을 하셨고요. 병동 입원한 지 이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호흡 부전이 생겨서 중환자실로 내려와서 기관 삽관하고 기계 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병동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보호자를 컨택을 했고요. 저희 병원 신속대응팀에 스크린이 됐었던 환자고 가서 봤는데 임상 세약 척도가 너무 이제 나빠서 이분의 이제 앞으로의 임상 경과가 어떨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과 계획에 대해서 골 오브 케어란 이야기를 앞으로도 좀 드릴 건데 치료 목표에 대한 설명을 드린 상태에서 중환자실로 내려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여전히 객담이 이제 다량으로 많고 항생제 내성균주가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기관절개를 하시는 게 어떻느냐 이렇게 권해드렸는데 보호자가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신 이유는 이미 최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계속 세약해지고 있는 거를 본인들이 봐도 눈에 보이고 한 달 동안 중환자실 포함해서 입원을 했는데 요양원으로 퇴원할 때보다도 더 나쁘고 상태가 호전이 없는 것 같고 아버님의 이제 상태가 이제 점점점 이제 기력이 쇠약해져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임종 과정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 환자가 기관절개가 최선의 답일까? 우리 중환자실 의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기관절개를 안 하면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객담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호흡 부전에 또 빠질 거니까요. 연명으로 유보 중단 서류를 쓰거나 기관절개 하거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주로 하게 되죠. 두 번째 사례는 70대 여자분인데 53kg 정도 나가시는데 파킨슨씨 병은 진단받은 지 꽤 됩니다. 지난해 봄에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서바이벌을 하긴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엔 트라키오스토미를 했었고 나중에는 이제 자택으로 퇴원하셔서 방문 요양보호사 돌봄을 받으시다가 트라키오스토미 했던 사이트는 이제 닫고 경구로 식사를 하고 싶으셔서 이제 외래를 다니시면서 닫았습니다. 지내시던 중에 이제 식사 중에 청색증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오셨는데요. 하이퍼카밀 레스피레토리 페일러로 기관 사건을 한 채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셨고 입원하면서 이제 확인한 게 코비드-19 이제 확진을 받았습니다. 경과를 쭉 봤는데 1년 사이에 삼킴 기능이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었던 것 같고 식사 중에 흡인이 반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구로 식사를 하지만 식사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양태들을 들어보면 흡인이 반복되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위장관로를 만드시자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병동으로 전동을 하고 다시 일반 병동을 보시는 선생님하고도 저희가 미리 이분은 계속 저거 하실 거면 뭐 폐렴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위장관로가 필요합니다 해서 자녀분들하고도 설명을 하고 자녀분들은 여전히 입으로 식사를 시키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엔 받아들이고 이제 경피적 내시경 위루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분한테 경피적 내시경 위루스를 파킨슨씨병 말기로 가고 있는 분인데 하는 것은 맞나? 환자는 그것을 원했나?
예전에 의사 표현을 할 때는 본인이 원하셨으니까 경구 섭취를 계속 해달라고 하셨을 건데 지금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을 정도의 이제 말기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이분한테 어디까지 치료 계획, 나아질 거라고 하는 계획, 적극적인 병원 치료의 계획, 돌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 됐습니다. 80대 이상의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그래서 50년이 되면 지금의 2배가 될 거라고 합니다. 80대 이상 노인 환자가 이제 중증 환자 또는 중환자로 오게 되면 그분들의 임상적인 특징은 좀 다른데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망률이 뭐 논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뭐 대략 70%에 가까운 것 같고요. 단기 사망률 플러스 병원 사망률 포함입니다. 동반 질환이 많습니다. 내과적인 동반 질환이 2개, 3개 대부분을 가지고 계시죠. 그다음 임상 쇠약 척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쇠약한 정도를 이걸 유병률이라고 표현한다면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은 임상쇠약, 즉 우리가 이제 척도 점수 9점 만점 이제 5점 이상 지팡이를 짚고 걸으시는데 모더레이트 이상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5점 이상의 경우는 사망률도 높아지거든요. 이런 유병률도 높고 예후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면 쇼텀하게 모텔러틴 낮출 수 있고 중환자실이 아니라 병동으로 입원하게 된 경우에는 쇼텀하게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있지만 그걸 3개월, 6개월 길게 놓고 보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했으나 병동에서 치료를 했으나 사망률의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져요. 70%에 가까워집니다. 사망률을 영향 요인이 나이, 중증도, 동반질환, 인지기능, 임상쇠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서 볼 수 없는 인지기능 감소, 임상쇠약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럼 이분들이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고 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그러면 시키는 걸 거부해야 되나? 일반 병동 입원 치료만이 최선인 건가? 아니면 그 반대인 건가? 다중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의료 이용이 굉장히 이제 빈번할 텐데 그 의료 이용의 계획은 어떻게 잡아줘야 되고 그걸 어디서 해야 되는 걸까? 대학병원에서 해야 되는 걸까? 재택의료에서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1차 의료나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해야 되는 건가? 임상쇠약이 높으니까 퇴원 후에 돌봄은 누가 해야 되고 그걸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예후가 불확실하다고 그러는데 치료 목표는 그럼 우리가 조기에 잡아야 되는데 이걸 조기에 잡을 수가 있는가? 사망률 영향 요인이 이것저것 너무 많아가지고 사전 돌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언제 세울 수 있는가? 이게 참 불분명하고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임상쇠약 척도가 사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더레이트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보행이 필요하면 5점이라고 하고요. 베드리든 상태가 이제 돼서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면 이제 8점, 9점이 됩니다. 이런 쇠약이 중요한 이유는 임상 경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매일의 일상생활, 자기 개인 위생과 관련된 일상생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폐혈증과 폐렴, 중증 폐렴 이런 게 이환이 되고 난 다음에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요게 이제 메이저 일리스네요. 폐렴 같은 거. 요거 이제 마이너 일리스가 되겠고 이런 중증 질환의 이완이 돼서 크게 신체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시간이 한 6개월 이렇게 지나면 천천히 회복이 되면서 근접해집니다. 원래 기능 상태로. 근데 일상생활에 이미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고 목욕하는 거, 옷 입는 거 이런 걸 다 도움이 받아야 되는 분은 이미 요만큼의 돌봄을 누군가에게 이제 받고 있어야 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폐혈증과 같은 중기계 환기를 할 정도의 이제 중증 호흡 부전으로 이렇게 입원하게 되면 회복 자체가 이전의 기능만큼까지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100대 100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던 가족이든 요양원이든 이런 돌봄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장기간 동안 상당한 도움이 이제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매일 일상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개인 위생을 위해서 필요한 액티비티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먹는 거,
씻는 거, 옷 입는 거, 침대로 옮겨가서 눕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0과 1, 이 정도로만 이제 척도를 매겼습니다. 근데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48개월을 팔로우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코호트 데이터를 보시면 치매 환자이신 분들은 돌아가시기 4년 전부터 추적했을 때 이미 여러 가지 액티비티 데일리 리빙에 손상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2가지 이상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 거의 4년 전부터가 1.5개, 1.7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중앙값이.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2개가 넘어가죠. 오랜 기간 동안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치매가 없었던 분들은 처음에는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는 액티비티 데일리 리빙이 하나 정도였지만 마지막에 이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돌아가시기 전에 쭉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스피스를 받았었던 환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냐?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니까요. 치매가 있으셨던 분은 돌아가시기 상당히 오랜 기간 전부터 천천히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올라가고요. 치매가 없었던 분들은 마지막에 급격하게 한 1년 정도를 앞두고 호스피스든 완화 의료를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가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돌봄의 기간이 그만큼 이런 만성 질환들은 길다. 그리고 돌봄을 해줘야 될 내용도 되게 많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브 타입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2년 동안 추적했었던 연구에서는요, 멘탈 헬스 중에서도 이제 그 의식 변화가 있는 돌아가실 때가 될 때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런 의식 변화 이벤트가 있는 비율이 상당히 이제 높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보행입니다. 움직임은 계속 떨어져 가고, 그 앉는 거에 대한 도움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이제 폴다운입니다. 쓰러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이벤트들. 그 다음에 주황색이 이제 욕창입니다. 욕창들은 이제 돌아가시게 될 때쯤까지 점점 유병률이 이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양 상태도 보면 스왈로잉 펑션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파란색은 이미 1년 이전부터 1년 반. 그와 동시에 이제 흡인성 폐렴의 이벤트들은 점점 올라갑니다. 급성 의식 변화로 인한 병원 서비스 의료 이용이 늘고 이동성은 떨어지고 반대로 욕창은 생기고 이걸 관리해야 되고 흡입성 폐렴의 비율은 빈도는 올라가고 인공 영양을 해야 되는 필요도 점점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만날 때는요, 여기서 만나거든요. 하지만 이분이 만약에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러면 이분은 이미 한참 전에, 길게는 3, 4년 전부터, 아니면 짧게는 1년 전부터 집과 사회에서 여러 의료 서비스를 또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으셨던 분이 여기 지금 온 거고, 이후에 병동으로 가시고, 요양병원 어디로 가시겠지만, 그때도 여전히 이분들의 보호자나 가족들은 집에 모시고 가서 이제 치료가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돌봄을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연속적인 게 아니고 단절적으로 환자를 보고 단절적으로 케어를 제공하고 있다. 근데 이분들이 중환자실에서 어떤 큐어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사실 큐어는 상당히 일부분인 거고 이분들한테 필요로 한 것, 집과 사회와 병동과 요양병원, 요양원에 가셔서 필요로 한 거는 더 많은 종류의 더 많고 까다로운 케어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럼 우린 중환자실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맡고 있는 요것만 의사결정해서 내보내면 끝나는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질병으로 이제 ALS가 있습니다. ALS 환자는 결국에 이제 모토 뉴런의 펑션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능을 잃는 거기 때문에 점점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베드 리든 상태로 가고, 이런 와상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호흡근에 마비가 오고, 더 병이 이제 말기로 진행하면 이제 눈만 껌뻑거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호흡 마비가 오는 수준 정도가 되면 기관 절개나 기교 환기를 하시라고 우리 중환자실 의사들은 이야기를 하죠. 이분에게 좀 최대한의 이제 생존 기간을 드리고 싶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의 원칙인데, 그럼 과연 그게 선행인가?
이득이 있다면 어느 정도이고 그 사람은 바랬던 거냐, 그 이득에 대해서. 이 병은 완치가 안 되는 병이고 아직까지는 계속 진행하는 병이고 치명적인 질환인데 치료 목표라고 하는 게 생존 기간의 연장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의 삶의 질 유지냐, 무엇이 이 사람한테 선이냐라고 하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반대로 이 환자가 처음에 나 병을 진단받고 난 다음에 나는 끝까지 치료를 할 거야,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점점 악화되고 의사 표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의 생각을 물어볼 수가 없고 그 사람의 표현을 알 수가 없는데 계속 이 사람이 끝까지 해달라고 했었던 치료가 정말 이 사람한테 지금 선행이냐, 아니면 반대로 이 사람이 나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의사 표현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 1년, 2년 전에 진단받을 때 남겨놨던 이 사람의 의사 표현만을 가지고 더군다나 새로운 인지 기능도 생기고 있을 건데 생각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과거의 것만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거냐, 이거 고민이 되는 거죠. 외국에서 나왔었던 논문입니다. 기관절개 기기 환기를 선택했었던 이런 ALS 환자 가족들이 어떤 돌봄의 경험을 하는가 이제 나레이티브 스터디를 했던 건데요. 어떤 보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삶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일하고 먹고 자는 시간이 그냥 전부다. 환자 옆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게 전부예요. 호흡을 항상 체크해야 되고 기계 환기를 달아놨으니까 거기 알람이 울리면 그거 처리해줘야 되고 튜브가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보호자도 멘붕이 되고 막 더 얼럿해지고 밤에 자다가 자기가 그 튜브 빠진 소리를 못 듣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매일매일 병원에서 당직하는 것과 똑같은 괴로움을 보호자들은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 보호자들은 돌봄의 부담이 굉장히 크고 3분의 1 정도는 환자의 삶의 질보다 나의 삶의 질이 더 나빠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중환자의학이 발전하면서요, 폐혈증, 폐혈성 쇼크에 대한 스탠다드 케어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모텔러티를 더도 낮출 수 있고 좋아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안티바이오틱스, 바소프레서, 엔테랄 피딩, 인슐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ARDS든 sepsis든 그 후에 여러 가지 신드롬을 겪게 되죠.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같은 경우는 상당 시간 동안 폐 기능의 감소라든지 때로는 사이키아트릭 프로블럼이라든지 코그니티브 펑션이 떨어지는 거라든지 사지 쇠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종종 경험하고, 폐혈증 이후에 폐혈성 쇼크 끝나고 이제 퇴원을 하시고 외래 잘 다니시는 것 같지만 물어보면 잠을 못 자요, 피곤해요, 항상 또 다른 감염이 생겨서 노인들 같은 경우 또 다시 입원을 하시게 된다든가 식사량이 줄어든다든가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요, 이런 문제들을 경험을 하십니다. 네, 우리가 환자들이 퇴원하고 난 다음에 겪는 이러한 문제들에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10년, 15년밖에 안 됩니다.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은 5년 동안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봤을 때 이분들의 이제 폐 기능이라든지 여러 이제 기능, 그 다음에 삶의 질, 척도,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NEJM의 충격적인 보고가 이제 2011년도에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단순히 큐어하는 게 끝이 아니야. 그 이후를 관리해야 해서 중증 치료 증후군을 분류를 하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구나, 이런 걸 관리해 줘야겠구나, 사회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겠구나, 환자의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를 관리해서 어떻게 저거를 할까, 데릴리움은 어떻게 선망은 예방할까, 위크니스는 어떻게 예방할까,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이제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인력이 허락하는 병원에서는 환자가 기계 환기를 하고 있고 에크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환자실에서 재활을 시킵니다. 우리가 만나는 중환자실은 이제 질병 궤적은요, 환자들마다 이제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갑자기 이제 사고나 뇌출혈 이런 걸로 뚝 떨어져서 이제 생명을 위협받는 상태로 오기도 하고, 만성 투석을 하고 있다든지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처럼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때마다 입원하고 퇴원하고를 반복하는 분을 만나기도 하고, 치매 상태로 오랫동안 누워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 우리가 환자를 만날 때는 이 중에 한 부분인 거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한 부분일 뿐입니다. 때로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입실 전부터 오랜 기간의 투병 기간이 있고 중환자실 퇴실 이후에도 상당 기간 재활, 후유증 등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노인 중환자 같은 경우를 만약에 그 환자의 평상시 임상쇠약 척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 경과가 어떠했어?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환자의 상태가 아니라 과거에 어떠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제 중환자실 의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환자의 안녕을 위해서만 정당화되는 거죠. 윤리적으로. 그리고 의사 결정도 환자가 그걸 바래야 우리가 이걸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가 되는 거죠. 환자는 치료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치료의 시작, 지속, 중단에 관한 결정의 공통점이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환자의 이익이 나는 이런 점에서 이익이 있어. 난 이래서 좀 더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 나는 이래서 그만할 거야. 심지어 인공호흡기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 그럴 때만이 정당화가 되는 거죠. 법이 있다고 정당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도 이제 환자의 예를 보여드렸습니다만 환자, 가족, 돌봄 제공자들을 중환자실 의사, 간호사들이 일찍부터 만나서 공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항상 시간의 소모, 정보의 복잡성, 특히 노인 환자분들 이분이 살지 돌아갈지 몰라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후를 알기가 어렵고 예민하신 분들 아니 이미 감정적으로 오랫동안 환자를 돌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이모셔널 서포트가 굉장히 필요한 가족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골 오브 케어 치료 목표를 일찍부터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이가 많으면 일찍 설정해야 되고 요양원에서 왔다 일찍 설정을 해야 되고 이분이 서지컬이 아니라 수술 문제 때문에 입원하신 게 아니라 지금 메디컬 일리스다 폐혈증이나 폐렴 같은 문제다 아니면 이분이 말이 잘 안 통한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영어가 안 통하는 환자들에 대한 얘기지만 이제 히어링 로스가 있는 청각장애가 있는 노인분도 많으시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골 오브 케어를 일찍 하지 않으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각종 갈등이 생기고 그럼 병원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포괄적으로 우리가 위험 요인을 평가를 하고 환자 보호자들과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포괄적인 요인에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임상 쇠약 척도, 즉 신체적인 능력, 보호자의 상황,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진단명, 동반 질환, 나이 여러 가지가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는 요만큼 치료해서 요만큼 상태로 퇴원을 하시거나 병동으로 가시겠지만 그 이후에 환자나 가족들이 부담해야 될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우리의 골 오브 케어를 같이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가 이제 지금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중환자실 의료인들의 역할이 환자 한 명 한 명의 치료 목표를 개별화시키는 걸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미 장루이 빈센트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what we can do 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윤리적으로 정당하냐, what we should do로 이제 바뀌어야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원래 의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아니죠.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애를 썼습니다만 신체적, 정신적인 안녕 상태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의학의 원래 목표였던 거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자꾸 의사 조력 자살, 존엄사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도 생명을 오랜 시간 동안 연장하는 가치 말고 건강한 상태로 있는 시간, 삶의 질 이런 거에 가치를 더 높게 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보면 우리는 병원 안에서 의료만 하고 있지만, 우리 제도, 우리 보건의료 제도, 공급자, 병원에서의 공급자도 있을 거고, 뭐 병원 밖에서의 공급자도 있겠지만, 다 각자 그 시점에 자기가 만나는 환자들을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상황에서만 경험을 합니다. 돌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건강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동네 의원에서도 그렇고, 요양원, 요양병원에서도 그렇고, 정책 입안자도 그렇고, 여기 대학병원, 평동중환자실에서도 맞춰서도 그렇죠. 우리가 중환자실 치료 위에 가족의 돌봄 부담도 고려하고, 계획도 공유하고, 우리가 세운 그런 교육과 상담한 내용들이 병동, 또 지역사회 병원, 또 보건소,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부분들과 의사소통이 되게끔 우리의 아까 건강 정보를 오고 갈 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시하셨었는데, 정작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 의사소통, 나눠야 될 정보는 환자의 치료, 돌봄의 내용은 무엇이고 부담은 무엇이었으면 무엇이 이 사람한테 지금 현재 최선의 이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 상담했던 내용들이 오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